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아무 예고도 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서 있던 자리에서 갑자기 바닥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지고 귀에서는 낮고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지고 세상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 같은 공포가 몰려온다면 이미 그런 경험을 해본 분들은 알 겁니다. 그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당혹스럽고 얼마나 무력한 느낌인지를 이명이 함께 찾아오고 귀가 꽉 막힌 느낌이 들고 청력까지 갑작스럽게 떨어지는 경험을 동시에 하게 된다면 그 순간은 그야말로 삶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이야기할 것은 바로 그 경험, 메니에르병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름은 들어봤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고 치료할 수 있는지도 모르고 나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인지도 확신하지 못한 채 불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메니에르병이 정확히 무엇인지, 왜 생기는지,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어떻게 진단하며 어떤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으시면 이 병에 대해 훨씬 명확한 그림을 갖게 되실 겁니다. 메니에르병은 귀 안쪽 깊숙한 곳, 즉 뇌이에서 발생하는 만성 질환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귀가 빨갛게 붓거나 고름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외이나 중이에는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내부,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정밀한 구조 안에서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의 자료에 따르면 메니에르병은 미국에서만 6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매년 약 4만 5천 명의 새로운 환자가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드문 질환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그 수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지도에 비해 실제 환자 수는 상당하며 제대로 된 진단을 받지 못한 채 단순 어지럼증이나 이명으로만 여기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니에르병의 가장 핵심적인 증상은 4가지가 동시에 또는 연속으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첫째는 심한 회전성 어지럼증, 즉 현운입니다. 주변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은 극심한 어지럼증이 20분 이상 지속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둘째는 이명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고주파 이명과는 달리 메니에르병에서 나타나는 이명은 낮고 묵직한 울림, 마치 바람소리나 물 흐르는 소리 같은 저주파 이명인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는 귀 충만감입니다. 귀 안이 꽉 찬 것 같고 압박감이 느껴지는 불쾌한 감각입니다. 넷째는 저주파 영역의 청력 저하입니다. 메니에르병 초기에는 특히 낮은 음역대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으며 이 청력 변화는 발작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사이에 들쭉날쭉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4가지가 함께 나타날 때 단순한 어지럼증이나 이명이 아닌 메니에르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물론 이 4가지가 동시에 딱 맞아떨어지는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처음에는 이명만 느끼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증상들이 합류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청력 저하를 먼저 경험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4가지 증상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연결의 중심에 뇌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메니에르병은 일반적으로 한쪽 귀에서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한쪽에서만 증상이 나타나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반대편 귀까지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지럼증은 발작이 끝나면 일시적으로 회복되지만 청력 저하는 점점 영구적으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발작과 발작 사이에 청력이 어느 정도 회복되기도 하지만 발작이 반복될수록 청신경과 달팽이관의 손상이 누적되고 결국
영구적인 청력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니에르병은 단순히 어지럼증 관리에 그치지 않고 청력 보호라는 관점에서도 반드시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질환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잠시 귀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바깥쪽에서부터 외이, 중이, 내이입니다. 외이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귓바퀴와 귀 안쪽으로 이어지는 외이도로 구성됩니다. 소리는 이 통로를 통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 중이에는 고막과 세 개의 작은 뼈, 즉 이소골이 있습니다. 이 이소골들은 망치뼈, 모루뼈, 등자뼈로 이루어져 있으며 외부에서 들어온 소리의 진동을 증폭시켜 내이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중이에는 유스타키오관이라는 가는관이 있어 중이 내부의 압력을 조절합니다. 비행기를 탈 때 귀가 먹먹해지는 것이 바로 이 유스타키오관과 관련된 현상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쪽에 내이가 있습니다. 내이는 청각을 담당하는 달팽이관과 균형을 담당하는 방골이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달팽이관은 소리 진동을 신경신호로 변환하여 뇌로 전달하고 방골이관은 머리의 움직임과 몸의 평형 상태를 감지하여 뇌의 위치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두 구조가 하나의 내이 안에서 서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내이에 문제가 생기면 청각과 평형 기능이 동시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메니에르병이 바로 그 내이에서 발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메니에르병의 핵심 원인으로 현재 가장 유력하게 지목되는 것은 뇌림프 수종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이 안에는 뇌림프액이라는 특별한 액체가 채워진 공간이 있습니다. 이 액체는 달팽이관과 방골이관 내부를 채우고 있으며 소리 진동을 전달하고 평형을 감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이 뇌림프액의 생성과 흡수가 균형을 이루며 내이 내부의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이 균형이 깨져서 뇌림프액이 과도하게 축적되면 내이 내부의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이것을 뇌림프 수종이라고 합니다. 이 압력 증가는 달팽이관과 방골이관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합니다. 소리 신호를 처리하는 달팽이관의 섬세한 유모세포가 압력의 영향을 받게 되고 평형을 감지하는 방골이관의 기능도 흐트러집니다. 결국 뇌는 청각과 평형에 대해 왜곡된 정보를 받게 되고 이것이 어지럼증, 이명, 청력 저하, 귀 충만감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뇌이라는 정밀한 액체 가득 찬 방 안의 압력이 갑자기 높아져서 그 방 안에 있는 모든 정밀 장치들이 오작동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뇌림프액이 과도하게 축적되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이 질문에 대한 완벽한 답은 아직 없습니다. 연구자들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지만 단 하나의 원인으로 메니에르병을 설명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거론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먼저 혈관 수축이 있습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면 뇌림프액의 생성과 흡수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다음으로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특정 바이러스가 뇌를 감염시켜 염증을 유발하고 이것이 뇌림프 수종으로 이어진다는 가설입니다. 또 알레르기 반응이 뇌의 면역 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론도 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의 경우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뇌의 조직을 공격하는 현상이 메니에르병과 연관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전적 요인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메니에르병은 가족력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있으며 특정 유전자 변이가 뇌림프 항상성 유지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요인들 중 하나가
단독으로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메니에르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 또한 단일한 접근법으로는 한계가 있고 다각도의 관리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발작의 유발 요인입니다. 메니에르병은 아무 때나 무작위로 발작이 찾아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특정한 상황이나 생활 습관이 발작을 촉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흔한 유발 요인 중 하나는 나트륨, 즉 소금의 과다 섭취입니다. 소금을 많이 섭취하면 체내 수분 보유량이 증가하고 이것이 뇌 내부의 액체 균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카페인 역시 주의해야 하는 성분입니다. 커피, 차, 에너지 드링크 등에 포함된 카페인은 혈관에 영향을 주어 뇌의 혈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알코올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주는 뇌 체액의 구성과 압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메니에르 발작의 빈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초콜릿에도 카페인과 유사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식의 요인 외에도 피로, 수면 부족, 정서적 스트레스, 극심한 감정 변화 등도 발작을 유발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큰 스트레스를 받은 직후 또는 오랫동안 과로한 후에 발작이 왔다고 보고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자율신경계와 뇌의 혈류 조절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반응이 뇌의 압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메니에르병을 가진 분들이 생활 습관 관리를 단순한 부가 사항이 아닌 치료의 핵심으로 여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박서준 씨는 47살의 직장인이었습니다. 평소 커피를 하루에 서너 잔씩 마시는 습관이 있었고 업무 특성상 외식이 잦아 짜게 먹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 마감이 겹치던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사무실 바닥이 심하게 흔들리는 느낌이 들면서 자리에 앉아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옆에서 보기에는 박 씨가 멀쩡히 앉아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박 씨의 내면에서는 세상 전체가 왼쪽으로 기울고 회전하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왼쪽 귀에서는 낮은 소리의 윙윙거림이 들렸고 귀 안이 물이 가득 찬 것처럼 먹먹했습니다. 구역질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이 증상은 약 40분간 지속되다가 서서히 사라졌고 그날 이후 박 씨는 비슷한 발작을 한 달에 2번에서 3번씩 반복적으로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과로 때문이라 생각했고 그 다음에는 혈압 문제인가 싶어 내과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혈압은 정상이었고 심장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받기까지 6개월이 걸렸습니다. 결국 이비인후과를 통해 메니에르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박 씨는 안도와 불안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름이 생겼다는 건 이제 제대로 된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으니까요. 이처럼 메니에르병은 진단까지 이르는 여정이 길고 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메니에르병이 어렵게 느껴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발작의 패턴이 사람마다 다르고 같은 사람도 발작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분은 한 달에 한 번 정도의 발작을 경험하고 발작과 발작 사이에는 거의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반면 어떤 분은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의 발작이 연속으로 이어지는 클러스터 형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수개월간 발작이 없다가 갑자기 재발하기도 합니다. 이런 예측 불가능성이 메니에르병 환자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측면 중 하나입니다. 언제 또 발작이 올지 모른다는 불안이 삶 전체의 그림자처럼 드리워집니다. 외출할 때도 운전할 때도 중요한 자리에 있을 때도 항상 뒤통수를 잡는 그 두려움.
이것이 메니에르 병이 신체적 증상을 넘어 심리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메니에르 병 환자들에게는 불안장애나 우울감이 동반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이 심리적 측면도 치료 과정에서 함께 다루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메니에르 병은 어떻게 진단할까요? 안타깝게도 메니에르 병을 단번에 확인할 수 있는 단일 표준 검사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특이적 수치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뇌 MRI에서 바로 보이는 이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진단은 주로 증상의 패턴과 병력, 그리고 여러 보안 검사들을 종합하여 이루어집니다. 가장 먼저 이비인후과 의사 또는 신경이비인후과 의사가 상세한 병력을 청취합니다. 어지럼증이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이명이 있는지, 청력이 변동하는지, 귀 충만감이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메니에르 병의 진단 기준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두 차례 이상의 자연 발생적 현운 발작이 각각 20분 이상 지속되어야 하며 이명이나 귀 충만감이 동반된 청력 저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면 임상적 메니에르 병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병력 청취 다음으로는 순음 청력 검사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메니에르 병의 특징적인 청력도는 저주파 영역에서의 청력 저하 패턴을 보이는데 초기에는 이 패턴이 발작 때와 발작 사이에 변동하는 것이 전형적입니다. 청력 검사 결과를 시간 순으로 추적하면 청력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손상이 고착되어 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정 기능 검사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방골이관의 기능을 평가하는 다양한 검사들이 있으며 이를 통해 병변귀의 전정 기능이 얼마나 손상되었는지를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MRI나 CT를 통해 청신경 종양이나 뇌, 병변 등 메니에르 병과 유사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질환들을 배제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진단은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내려지며 때로는 수개월간의 증상 추적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최이지은 씨는 52살에 처음 어지럼증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발작 때 찾아간 응급실에서는 단순 어지럼증으로 진단되었고 두 번째 발작 때에도 뚜렷한 이상, 소견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청력 저하가 뚜렷해지기 시작한 세 번째 발작 이후에야 정밀 검사가 이루어졌고 결국 메니에르 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메니에르 병은 처음부터 모든 증상이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진단이 지연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증상이 반복된다면 포기하지 말고 전문가를 찾아가 지속적으로 경과를 추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니에르 병은 주로 40대에서 50대 사이에 처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더 어린 나이에 시작되기도 하고 60대 이후에 처음 진단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별 차이는 크지 않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여성에게 약간 더 흔한 것으로 보고되기도 합니다. 양쪽 귀 모두 영향을 받는 경우는 전체 환자의 약 30%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대부분은 한쪽 귀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한쪽에서 시작했다고 해서 반대쪽이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특히 메니에르 병의 이완 기간이 길어질수록 반대쪽 귀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지속적인 양측 청력 모니터링이 권고됩니다. 메니에르 병의 자연 경과는 개인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수년간 발작을 경험하다가 어느 순간 발작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증상이 안정되는 소위 소진 단계에 접어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어지럼증 발작은 줄어들더라도 청력은 점진적으로 저하된 상태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발작의 빈도가 줄어든다고 해서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청각기관이 이미 상당히 손상된 상태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니에르병은 증상이 나타나는 초기부터 적극적인 관리와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치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메니에르병의 치료는 크게 두 가지 목표를 향해 진행됩니다. 하나는 어지럼증 발작의 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청력 손실의 진행을 최대한 늦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는 약물 치료, 생활습관, 관리, 전정, 재활, 필요한 경우 청각 재활의 순으로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선 약물 치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어지럼증 발작이 왔을 때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약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메클리진이라는 항연운제는 어지럼증과 구역질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디아제팜이나 로라제팜 같은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도 급성 발작 시 어지럼증과 불안을 줄이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뇨제도 처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뇨제는 몸에서 수분과 소금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뇌 내부의 액체 압력을 간접적으로 낮추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약물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 아래 복용해야 하며, 장기 복용 시에는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약물 치료는 증상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메니에르병 자체를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약물과 함께 생활습관 관리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생활습관 관리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저염식입니다.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내림프 수종의 악화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임상적 근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000mg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실제로 많은 메니에르병 환자들이 저염식으로 전환한 후 발작의 빈도가 뚜렷하게 줄었다고 보고합니다. 가공식품, 외식, 인스턴트 식품을 줄이고 직접 요리할 때도 소금 사용량을 의식적으로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페인 제한도 권고됩니다. 커피, 녹차, 홍차, 에너지 드링크의 섭취를 줄이거나 끊는 것이 발작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알코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량의 음주도 메니에르병 증상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금주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수분 섭취도 균형 있게 유지해야 합니다. 물을 아예 안 마시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하루 적절한 양의 물을 고르게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수면 부족과 극심한 스트레스는 발작의 강력한 유발 요인이므로 충분한 수면과 명상, 이완요법, 심리 상담 등을 통해 스트레스 수준을 관리하는 것이 치료의 일부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전정 재활 치료도 메니에르병 관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전정 재활이란 뇌의 전정 기능 저하를 보상하도록 뇌를 훈련하는 물리치료의 한 형태입니다. 발작이 반복되면 전정 기능에 점진적인 손상이 생길 수 있고, 이 경우 발작이 없는 시간에도 균형 감각이 떨어지거나 걸음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전정 재활 치료사는 전문적으로 훈련된 물리치료사로 환자의 평형 기능을 정밀하게 평가한 후 개인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처방합니다. 이 운동들은 처음에는 가벼운 눈 운동과 머리 움직임에서 시작하여 점차 자세 안정, 보행 훈련, 일상 동작 적응으로 나아갑니다. 뇌는 놀라운 적응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한쪽 귀의 전정 기능이 손상되더라도 꾸준한 전정 재활을 통해 반대쪽 귀의 정보와 시각, 정보, 발바닥의 감각 정보를 통합하여 균형을 다시 잡을 수 있도록 뇌를 재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은 시간이 걸립니다. 단기간에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수개월에 걸쳐 꾸준히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정 재활 치료는
어지럼증 발작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발작 사이의 평형 기능을 향상시키고 일상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청력 손실에 관한 이야기는 메니에르병 치료에서 종종 부차적인 것으로 다루어지지만 사실 이것이야말로 환자의 삶의 질에 가장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어지럼증 발작은 비교적 일시적이고 발작이 끝나면 몸은 회복됩니다. 하지만 청력 저하는 누적되어 영구적인 손상으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메니에르병의 자연 경과를 보면 초기에는 주로 저주파 영역에서 청력이 저하됩니다. 낮은 음역대의 소리, 예를 들어 남성의 낮은 목소리나 낮은 음역의 악기 소리 등이 잘 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청력이 발작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사이에서 어느 정도 변동하기 때문에 환자 스스로도 청력 문제를 과소평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발작이 반복될수록 청력 손실의 범위가 넓어지고 결국 중주파와 고주파 영역까지 청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조용한 환경이 아닌 배경소음이 있는 장소에서 말소리를 알아듣는 것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보청기의 도움이 필요해집니다. 보청기는 메니에르병과 관련된 청력 손실을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검증된 도구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청기에 대해 막연한 거부감을 갖고 있지만 오늘날의 보청기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교하고 자연스럽습니다. 청각사가 정밀한 청력 검사를 통해 각 주파수별 청력 저하 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맞게 보청기를 개인화하여 조절합니다. 특히 메니에르병의 경우 청력이 발작에 따라 변동하는 특성이 있어 보청기 피팅 이후에도 정기적인 조절이 필요합니다. 보청기를 통해 청력을 보완하면 대화에서의 이해도가 높아지고 사회적 고립감이 줄어들며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또한 청각 자극을 뇌에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청각 피질의 기능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있어 조기에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이 청각 기능 보존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명 증상에 대한 관리도 중요합니다. 메니에르병에서 나타나는 이명은 발작 시 악화되고 발작 사이에 완화되기도 하지만 병이 진행되면서 이명이 상시적으로 존재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명 자체는 직접적인 치료가 어렵지만 이명 재훈련 치료나 이명 차폐요법, 인지행동 치료 등을 통해 이명에 대한 뇌의 반응을 변화시키고 이명으로 인한 고통을 줄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청기를 통해 외부 소리를 충분히 공급하는 것도 이명의 인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명은 조용할수록 더 크게 들리는 특성이 있는데 보청기를 통해 적절한 청각 자극을 제공하면 이명이 상대적으로 덜 두드러지게 됩니다. 이명으로 인해 수면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는 취침 시 저자극의 백색 소음이나 자연의 소리를 틀어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메니에르병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신체적 증상을 관리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병은 삶의 방식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운전을 할 수 없는 날이 생기고 중요한 약속을 갑작스럽게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사람 많은 장소에 가는 것이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가족이나 동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병을 이해하지 못할 때 찾아오는 고립감, 이 모든 것이 메니에르병이 환자의 심리와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최근 연구들은 메니에르병 환자들에게 불안 장애와 우울증이 일반 인구에 비해 훨씬 높은 비율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리적 약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측할 수 없는 발작, 지속적인 이명, 점진적인 청력 저하, 그리고 언제 또 발작이
올지 모른다는 만성적 불안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니에르병의 치료팀에는 이비인후과 의사와 청각사뿐 아니라 심리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도 포함되어야 이상적입니다. 김민수 씨는 50살에 메니에르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회계사로 오랜 시간 일해온 그는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 솔직히 안도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현기증과 이명, 귀 먹먹함 때문에 혹시 뇌에 뭔가 큰 문제가 생긴 게 아닐까 두려웠는데 적어도 이름을 알게 되었으니 싸울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치료를 시작하면서 느낀 것은 이 병과 싸우는 것이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저염식으로 식습관을 바꾸는 것도 처음에는 쉽지 않았고 커피를 줄이는 것도 일상의 리듬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나자 발작의 빈도가 분명히 줄어들었습니다. 청력은 여전히 왼쪽이 오른쪽보다 떨어진 상태였고 이명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김 씨가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말한 것은 전정 재활 치료였습니다. 전정 재활을 시작한 후 발작이 있는 날을 제외하고는 균형 감각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예전에는 어지러울 것 같아 피했던 계단이나 울퉁불퉁한 지형도 좀 더 자신 있게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메니에르병에 대해 아직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는 어지럼증이 사라지면 병이 나은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어지럼증 발작의 소멸이 반드시 청력 기능의 회복이나 병의 완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오해는 메니에르병이 나이 든 사람만 걸리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40대에서 50대가 주요 발병 연령이기는 하지만 20대나 30대에도 발병할 수 있으며 심지어 소아에서도 드물게 보고됩니다. 메니에르병이 전염되는 병이라는 오해도 있지만 이것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메니에르병은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성 질환이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메니에르병 진단을 받으면 반드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대부분의 경우 수술 없이 약물과 생활습관 관리, 전정재활 치료로 장상을 상당 부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수술은 매우 심각한 경우 또는 다른 치료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고려됩니다. 메니에르병 관리에서 간과되기 쉬운 또 한 가지는 정기적인 청력 모니터링의 중요성입니다. 청력 저하는 대부분 서서히 그리고 비선형적으로 진행합니다. 초기에는 본인이 청력 저하를 뚜렷이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정기적인 청력 검사를 통해 변화를 추적하면 청력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보청기 착용이나 기타 청각 재활의 시작 시점을 적절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청력 모니터링은 최소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은 이루어져야 하며 발작이 잦은 시기에는 더 자주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청각사와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청력 보호와 청각 재활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보청기를 이미 착용하고 있는 분들은 청력 변화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청기를 재조절해야 합니다. 메니에르병 환자의 청력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동할 수 있으므로 한번 맞춰놓은 보청기 세팅이 수개월 또는 수년이 지나면 더 이상 최적의 상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명 관리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명이 스트레스를 악화시키고 스트레스가 다시 이명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이 고리를 끊는 것이 이명 관리의 핵심입니다. 인지행동 치료는 이명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 반응을 변화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검증된 치료법입니다. 이명이 위험하다거나 삶을 망칠 것이라는 생각, 이명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들이 이명 관련 고통을 증폭시키는데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 이런 사고 패턴을 재구성함으로써 이명으로 인한 고통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이명 재훈련 치료는 뇌가 이명 신호를 덜 중요하게 여기도록 훈련하는 방법으로 소리 치료와 상담을 결합한 구조화된 프로그램입니다. 이 치료는 이명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명이 있어도 삶이 지장받지 않는 상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명에 대한 인식이 점차 중립화되면 이명은 여전히 들리지만 더 이상 삶을 방해하지 않는 배경소음 수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현재 메니에르병에 대한 연구는 여러 방향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뇌림프 수종의 발생 기전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려는 연구, 더 효과적이고 표적화된 치료법을 개발하려는 임상시험들이 세계 여러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전자 연구를 통해 메니에르병의 유전적 취약성을 파악하고 향후에는 이를 바탕으로 개인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뇌로 직접 약물을 투여하는 방법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고막을 통해 중위 공간으로 스테로이드를 주입하면 뇌의 염증을 억제하고 뇌림프 압력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이미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기존의 경구 약물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들에게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겐타마이신이라는 항생제를 고막을 통해 주입하여 병변 쪽 귀의 전정 기능을 의도적으로 차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어지럼증 발작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지만 청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하게 적용되는 방법입니다. 메니에르병 치료의 미래는 단일 치료법이 아닌 각 환자의 특성에 맞춘 다면적인 접근이 될 것입니다. 메니에르병을 처음 진단받았을 때 많은 분들이 느끼는 것은 막막함입니다. 완치가 없다는 말이, 평생 이 병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말이 처음에는 너무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메니에르병은 관리할 수 있는 병입니다.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적절한 관리를 통해 발작의 빈도를 줄이고 청력을 최대한 보호하고 어지럼증 없는 날들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오랫동안 즐겨 먹던 음식을 줄이고 좋아하는 커피를 참는 것,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처음에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들이 누적되면 발작이 올 것 같은 두려움 없이 일상을 보낼 수 있는 날이 늘어납니다. 많은 메니에르병 환자들이 병을 진단받기 전보다 오히려 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병이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은 힘들고 때로는 좌절스럽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서준 씨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메니에르병 진단을 받은 지 2년이 지났을 때 그는 이미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식단에서 소금을 줄인 것이 처음에는 음식 맛이 없다고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재료 본연의 맛을 더 잘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커피를 하루 한 잔으로 줄이면서 수면의 질이 향상되었고 그것이 다시 스트레스 조절에 도움이 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청력은 여전히 왼쪽이 오른쪽보다 떨어지는 상태이지만 정기적인 청력 검사를 받으며 변화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전정 재활 치료를 꾸준히 받은 덕분에 발작이 없는 날에는 예전과 거의 다름없는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발작은 여전히 가끔 찾아오지만 과거처럼 공황 상태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발작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그것이 지나가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메니에르병과 함께 사는 법입니다. 병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병이 있어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메니에르병을 앓고 계신 분들 또는 가족 중에 이 병을 앓고 있는 분을 곁에서 지켜보고 계신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병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아무것도 이상한 게 없어 보이는 사람이 내면에서는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공포를 경험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경험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 경험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인정하고 공감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니에르병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는 자신의 경험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꾀병이 아니라는 것, 나약한 것이 아니라는 것, 내일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실제로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는 사람의 존재가 치료 과정에서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메니에르병과 함께 살아가는 분들은 스스로를 조금 더 너그럽게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작이 왔을 때 쉬어야 한다면 쉬는 것이 옳습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에 억지로 무리하면 발작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그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이 병과 함께 사는 지혜입니다. 정확한 청력 검사와 메니에르병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전문 청각사가 있는 의료기관이나 보청기 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력 검사, 보청기 상담, 그리고 장기적인 청각 재활에 관해서는 스탠다드 보청기 센터에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메니에르병은 이비인후과 전문의, 청각사, 전정재활치료사, 그리고 경우에 따라 심리 전문가까지 포함한 다학제적 팀이 협력할 때 가장 잘 관리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전문가의 도움만으로는 이 복잡한 병의 모든 측면을 커버하기 어렵습니다. 발작, 청력, 이명, 균형, 심리 이 5가지 영역을 각각의 전문가가 함께 다루어 줄 때 환자는 비로소 이 병을 가장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 봅니다.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그 순간 귀에서 낮은 울림이 시작되고 귀가 먹먹해지고 소리가 멀어지는 그 순간 그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 느끼는 공포와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알 때의 차이는 큽니다. 메니에르병은 분명히 쉽지 않은 병입니다. 하지만 이 병에 대해 제대로 알고 올바른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으로 접근한다면 이 병과 함께하면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어지럼증이 사라지는 날이 발작이 올 것 같은 날보다 훨씬 많아지는 것, 이명이 들리더라도 그것에 묶이지 않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청력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보청기를 통해 소통의 기쁨을 이어가는 것. 이것이 메니에르병 환자들이 실제로 만들어가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글이 그 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